정우는 서울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35세의 사업가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흠 하나 없는 그림 같았다. 고급 레스토랑 체인과 수십억 원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소유한 그는 사람들의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정우는 자신의 마음이 텅 비어 있다고 느꼈다. 마치 퍼즐 한 조각이 빠진 것처럼. 그날 정우는 서울에서 1시간 이상 떨어진 작은 시골 시장으로 차를 몰았다.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업무상 궁금증 때문이었다. 며칠 전 수석 셰프와의 회의에서 최근 공급업체의 채소 품질이 떨어져 VIP 고객들이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완벽주의자인 정우는 갑자기 흥미를 느꼈다. 직접 시골 시장에 가서 채소를 확인해 보고 싶군요. 더 좋은 공급처를 찾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비서는 놀라며 말렸다. 사장님, 그런 일까지 직접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손을 저었다. 사무실에만 있으니 지루하기도 하고 기분 전환도 될 것 같아. 시골 시장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작고 진흙투성이인 길, 허름한 가판대들, 그리고 분주한 사람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다. 정우의 값비싼 구두는 진흙에 더럽혀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는 한 작은 채소 가판대 앞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앉아 있었다. 마른 체구에 낡은 옷을 입은 소녀는 흙 묻은 손으로 싱싱한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다. 정우가 가격을 물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그의 시선이 우연히 소녀의 이마를 스쳤다. 창백한 피부 위에 선명한 초승달 모양의 검은 점이 눈에 띄었다. 정우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 점은 10년 전 그가 헤어진 전 아내 지은이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았다. 함께 있을 때마다 지은이 웃을 때면 그 점이 특별한 표식처럼 드러나곤 했다. 정우는 얼어붙었다.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지은의 부드러운 목소리,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식사 시간. 그는 소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지은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다. 소녀가 순진하게 웃으며 고개를 들었다. 아저씨, 채소 사실래요? 우리 채소는 정말 신선해요. 농약도 안 썼어요. 맑은 목소리가 정우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다발의 채소를 사고 소녀가 말한 가격의 2배를 지불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그 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소녀가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떠나자 정우는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그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다리는 마치 가슴 속에서 커져가는 예감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듯 자동으로 소녀의 뒤를 따랐다. 붉은 흙길이 정우를 초록빛 논밭 사이로 이끌었다. 젖은 흙냄새와 새들의 청아한 지저김이 어우러진 곳이었다. 소녀의 이름은 소라. 정우는 그녀가 근처 상인에게 인사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다. 소라는 무거운 채소 바구니를 작은 어깨에 메고 흔들흔들 앞서 걸었다. 정우는 거리를 두고 따라가며 들키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슈치레처럼 꼬여 있었다. 소녀의 이마에 있는 점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것은 옛날 지은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한때 사랑했지만 부와 성공을 쫓다 떠나보냈던 여인. 소라는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초라한 오두막 앞에서 멈춰섰다. 녹슨 함석지붕, 얼룩진 흙벽, 임시 변통으로 문 대신 세워진 나무 판자들. 정우는 나무 뒤에 숨어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오두막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라야, 왔니? 채소 엄마한테 줘.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 익숙했다. 정우는 목이 말라오는 것을 느꼈다. 지은이다. 틀림없었다. 그는 앞으로 나섰다. 다리가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떨렸다. 지은이 문간에 나타났다. 바구니를 들고 있는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마르고 피부도 예전처럼 하얗지 않았으며 머리카락도 윤기를 잃었다. 3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다만 이제는 고된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정우를 보고 얼어붙었다. 바구니가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고 채소가 땅에 굴렀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다. 정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 중년 남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구석에 앉아 어망을 손질하고 있었다. 아마도 지은의 새 남편일 것이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뛰어나와 지은의 다리를 껴안고 낯선 사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소라는 채소 바구니를 내려놓고 지은 옆에 섰다.
맑은 눈동자로 정우를 올려다보았다. 정우는 목이 메었다. 지은은 가난하지만 따뜻함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반면 그는 부유하지만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벽 사이에서 외롭게 살고 있었다. 지은은 침착함을 되찾고 그를 집 안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낡은 주전자로 차를 끓였다. 차는 탁했지만 시골 향기가 났다. 두 사람은 흔들거리는 목재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몇 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정우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고 무거웠다. 소라, 이마에 점이 있는 소녀. 그 애는 예전에 당신을 닮았어. 솔직히 말해줘. 소라는 누구의 아이지? 지혜는 놀라 손이 떨렸고 차가 넘쳤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라는 저와 지금의 남편 사이의 아이예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정했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했다. 정우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그러나 감정을 담아 들려주었다. 지난 10년간 나는 부유하게 살았지만 아이 하나 없이 지냈어. 지금의 아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지만 매일 밤 텅 빈 느낌이야. 오늘 소라를 보고 그 점을 보니 당신이 떠올랐어. 지은은 침묵했다.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당신은 더 높이 날기 위해 나를 떠났어요.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고 나에게는 이 오두막밖에 없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내게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정우는 지은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조용히 어망을 손질하는 남편, 마당에서 주운 자갈로 무심하게 놀고 있는 두 아이들. 부족함 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가졌고 작은 오두막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생각했다. 화려한 파티들, 비싼 여행, 아름답고 영리하지만 한 번도 그에게 슬픔을 느끼는지 물어본 적 없는 아내와 함께한 시간들. 정우는 갑자기 눈이 따가워짐을 느꼈다. 후회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공허함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삶에 대해 담담하게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이혼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 그를 만났어요. 그녀는 성실한 어부인 남편을 가리켰다. 우리는 결혼해서 소라를 낳고 그 다음에 지훈이를 낳았죠. 삶이 힘들어요. 쌀을 살 돈도 부족한 날이 있지만 그는 매일 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장가를 불러줘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정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은과 함께했던 시절을 기억했다. 그녀도 힘든 하루 일과 후에 그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다. 이제 그에겐 고급 사운드 시스템에서 나오는 클래식 음악뿐이었고 그것은 그의 영혼을 달래주지 못했다. 정우는 소라의 점에 대해 물었다.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유지하려 노력했다. 그 점은 우연의 일치일 수 없어. 지은아,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지은은 슬프게 웃었다.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많아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우는 믿지 않았다. 이혼하기 전 지은이 임신 중이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했다. 그녀는 건강 문제로 아이를 잃었다고 했지만 오늘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날 밤 정우는 바로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마을 근처에 작은 방을 하나 빌렸다. 딱딱한 침대에 누워 지은 소라 그리고 그들의 가족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아내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시골에 며칠 더 있을 거야. 처리할 일이 있어. 민지는 전화 너머로 비웃었다. 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당신을 필요로 해요. 사업을 소홀히 한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정우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민지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고 아마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지은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는 두 아이를 위한 과일, 우유, 과자와 약간의 현금을 가져왔다. 지은은 거부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녀의 남편 철수가 뜻밖에도 말했다. 그의 도움을 받아 지은아. 그의 마음이 선하니 거절하는 것도 좋지 않아. 정우는 놀라서 철수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마르고 햇볕에 그을렸지만 그의 눈빛은 진실했다. 그는 질투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단지 아내와 아이들을 위한 좋은 것을 원했다. 정우는 그들과 더 오래 머물렀다. 그는 소라에게 물었다.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니? 소녀는 웃었다. 학교에 가는 거요. 하지만 학교가 멀어서 비 오는 날엔 가지 못해요. 정우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서울의 아이들이 부모의 고급차로 등하교하는 것을 생각했다. 반면 소라는 진흙투성이 길을 몇 킬로미터나 걸어야 했다. 그는 철수에게 물었다. 어부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가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하루 살아가기엔 충분해요. 하지만 여유는 없죠. 요즘은 물고기도 적어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날도 있어요. 그때 철수가 정우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이야기를 했다. 지은이 소라를 임신했을 때 저와 결혼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에게 기댈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정우는 질문하는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 속에 강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소라는 그의 아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했고 증거가 필요했다. 그날 오후 정우는 마을 근처 강가에 서서 고요히 흐르는 물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은과 이혼했던 날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젊고 야망이 넘쳤으며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지은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서류에 서명하고 떠났을 뿐이다. 그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다. 부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단지 외로움만 남겼을 뿐이다. 정우는 마을에 며칠 더 머물기로 결심했다. 그는 근처에 작은 집을 빌리고 지은에게 말했다. 당신의 가정을 망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소라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고 가능하다면 도움을 주고 싶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돌아가세요.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간청하는 듯 두려워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날 밤 큰 비가 마을을 적셨다. 정우는 빌린 집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지 못했다. 그는 소라와 그의 점 그리고 그가 놓쳐버린 세월에 대해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소라가 다니는 마을 학교를 찾아갔다. 낡은 건물에 구멍난 지붕, 삐걱거리는 책상과 의자들. 그는 소라의 선생님을 만나 소녀에 대해 물었다. 선생님은 소라가 매우 똑똑하지만 가난 때문에 종종 학교를 빠지고 어머니를 도와 채소를 판다고 말했다. 정우는 오두막으로 돌아와 결정을 내렸다. 첫째, 그는 마을에서 학교까지 작은 길을 만들어 소라와 다른 아이들이 비가 와도 학교에 갈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은에게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 빚진 것을 갚는 일부라고 말했다. 지은은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정우는 거의 일주일 동안 마을에 머물렀다. 그는 지은의 오두막에서 멀지 않은 작은 집을 빌려 매일 흙길을 따라 걸으며 소라가 동생과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지은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소라의 이마에 있는 점, 그가 묻어두려 했던 기억의 표식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답이 필요했다. 단지 예감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서였다. 비가 가볍게 내리는 어느 오후, 정우는 지은의 오두막을 찾아갔다. 그는 쌀 한 포대와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가져왔다. 지은은 마지못해 그를 맞이했지만 철수는 친절했다. 들어오세요. 이런 비에 밖에 서 있다간 젖을 거예요. 정우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소라가 동생 지은과 몇 개의 자갈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무심코 물었다. 소라는 몇 살이지? 지은이 빠르게 대답했다. 9살이요. 당신이 떠난 해에 태어났어요. 정우는 움찔했다. 그가 떠난 해, 즉 그가 지은과 이혼한 지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소라는 겨우 9살이었다. 그는 질문하는 눈빛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돌아서서 부엌에 밥솥과 씨름하는 척했다. 그날 밤 정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이혼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지은은 임신 중이었지만 아이를 잃었다고 했다. 당시 그는 그녀를 믿었다. 부와 성공을 잡기 위해 모든 유대를 끊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마을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시할머니라는 잡화점 주인을 찾아갔다. 시할머니는 그를 보고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서울에서 오신 분이 왜 여기 계속 머무시나요? 정우는 직접적으로 물었다. 지은 씨네 소라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시할머니는 망설이다가 이야기했다. 지은이 임신한 채 마을에 왔을 때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감히 묻지 못했다고 했다.
그녀는 몇 달 동안 혼자 살다가 소라를 낳았고 철수가 나중에 그녀와 결혼하여 소라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출산 직후 지은이 울면서 떠난 남자에 대해 뭔가 말했던 기억이 나요. 정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시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하고 떠났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정우는 소문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의사 친구에게 연락하여 비밀리에 DNA 검사를 주선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소라가 의자에서 잠든 사이 몇 가닥의 머리카락을 가져갔고 자신의 머리카락 샘플과 함께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불안과 희망이 뒤섞인 나날을 보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 없었다. 소라가 그의 딸이기를, 아니기를, 죄책감 없이 떠날 수 있기를. 결과는 폭우가 내리는 아침에 도착했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부자 관계 확률 99.9%.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소라는 그의 딸이었다. 지은은 10년 동안 그에게 비밀을 지키며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철수가 아버지 역할을 하게 했다. 정우는 분노와 고통,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는 지은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정우는 그날 오후 바로 오두막을 찾아갔다. 지은은 지훈의 옷을 기우고 있었고 소라는 옆에서 낡은 책을 읽고 있었다. 철수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정우는 검사 결과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설명해줘, 지은아. 소라는 내 딸이지, 그렇지? 지은은 종이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며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정우는 낮게 말했다. 진실이 필요했어. 10년 동안 날 속이고 후회 속에 살게 했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혜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날 떠날 때 임신 3개월이었어요. 말하려고 했지만 당신은 구속받기 싫다고 했어요. 당신이 의무감 때문에 남았다가 나중에 괴로워할까봐 두려웠어요. 고향으로 돌아와 소라를 낳고 혼자 키우려고 했어요. 철수 씨는 모든 걸 알고도 저와 결혼했어요. 소라를 자기 딸로 받아들였죠. 당신이 돌아와 우리 삶을 망치길 원하지 않았어요. 정우는 지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지은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네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알게 됐어. 소라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그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정우의 아내 민지가 갑자기 마을에 나타났다. 그녀는 고급차를 몰고 오두막 앞에 멈춰 세웠다. 진흙이 묻은 하이힐을 신고 내렸다. 정우는 깜짝 놀랐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지는 차갑게 대답했다. 일주일 내내 실종됐잖아요. 집에도 안 오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회사가 엉망이에요. 자기가 누군지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지은과 소라를 보고 비웃었다. 이게 이유군요. 전 아내와 사생아?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우는 민지를 밖으로 끌고 나갔다. 목소리에 날이 섰다. 그렇게 말하지 마. 이건 내 일이야.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소리쳤다. 이 시골 구석 때문에 저를 버리려고요? 제가 어떻게 당신의 경력을 쌓도록 도왔는지 잊었나요? 정우는 침묵했다. 그는 민지가 어느 정도 옳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영리한 여자로 사업에서 그를 많이 도왔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들 사이에 사랑이 없고 단지 차가운 협력 관계일 뿐이라는 것도 알았다. 민지는 떠나며 경고했다. 그들을 선택하면 모든 것을 잃을 거예요. 당신이 회사를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정우는 비 속에 서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경력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막 찾은 딸인 소라에게서 등을 돌릴 수도 없었다. 그날 밤 철수는 고기잡이에서 돌아왔다. 흠뻑 젖고 지쳐 보였다. 그는 오두막의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고 지은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지은은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철수는 말없이 듣고는 구석에 앉았다. 정우는 철수가 화를 낼까 걱정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철수는 그를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라가 내 친딸이 아니란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딸처럼 사랑했죠. 당신이 그 아이의 아버지니 방해하지 않을게요. 다만 지은과 아이들이 더 상처받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정우는 철수의 너그러움에 놀랐다. 그는 자문했다.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철수는 계속했다. 하지만 소라를 데려가려 한다면 동의할 수 없어요. 9회 동안 그 아이는 저를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이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양육권을 요구하지 않을게요. 단지 보상하고 싶을 뿐이에요.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럼 좋겠네요. 하지만 지은이 모든 걸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야 해요. 지은은 철수의 말을 듣고 떨며 정우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에서 구겨진 편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읽어보세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편지는 10년 전 지은이 소라를 막 낳았을 때 쓴 것이었다. 정우에게 당신을 탓하지 않아요. 아이는 당신 것이지만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았어요. 당신에게는 큰 꿈이 있었고 내가 붙잡을 수 없었죠. 아이를 키울게요. 당신은 자유롭게 살아요. 딸 찾지 마세요. 맨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덧붙여 있었다. 언젠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날 용서해 주세요. 정우는 울었다. 지은이 이렇게까지 희생했다는 것을 몰랐다. 그는 지은을 껴안고 속삭였다. 네가 이럴 자격은 없었어. 네 가족을 망치지 않을게. 하지만 소라를 위해, 너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여기 있을 거야. 지혜는 그를 밀어냈다. 돌아가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결정을 내렸다. 지은의 편지를 읽은 후 정우는 오두막 처마 아래 서 있었다. 비는 여전히 그의 어깨를 적셨다. 구겨진 편지는 이제 그의 손에서 단순한 설명이 아닌 그의 자존심에 깊이 박힌 칼이 되었다. 지혜는 그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희생했다. 반면 그는 10년 동안 돈과 명예만을 줬다가 공허함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는 지은을 바라보며 목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왜 말하지 않았어? 한 번이라도 말했다면 내가 머물렀을지도 몰라. 지은은 그녀의 눈물이 비와 섞였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때의 당신은 높이 날기만을 원했어요.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철수가 일어나 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깊었지만 확고했다. 더 이상 울지 마. 과거의 일이야. 그가 여기 있으니 원하는 대로 하게 해. 정우는 철수를 바라보며 존경심과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이 가난한 남자는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철수 씨, 감사합니다. 당신의 관용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철수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지은에게 집에서 손님을 대접하라고 했다. 그리고는 두 아이의 뺨에 키스한 후 고기잡이를 위해 서둘러 장비를 챙겼다.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민지의 고급차가 다시 돌아왔다. 헤드라이트가 오두막을 비추었다. 민지는 차에서 내렸다. 이전과 달리 차분함을 잃은 모습이었다. 그녀는 비 속에서 소리쳤다. 정우, 당장 돌아와요. 회사가 위기예요. 당신이 없는 동안 큰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했어요. 모든 걸 망치고 싶은 거예요? 정우는 그녀를 마주하러 나갔다. 진정해. 시간이 필요해. 민지는 비웃었다. 전 배우자와 행복한 가족 놀이할 시간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지혜는 그 말을 듣고 소라와 지훈을 안으로 데려갔다. 아이들이 이것을 보는 것을 원치 않았다. 철수는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민지는 정우를 가리키며 말했다. 선택하세요. 저와 함께 돌아가서 경력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남아 모든 것을 잃을 것인지. 농담이 아니에요. 정우는 침묵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민지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가 돌아가지 않으면 수백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수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오두막을 바라보며 지은 뒤에 숨은 소라를 보니 그는 등을 돌릴 수 없었다. 대답하기도 전에 한 남자가 달려왔다. 옷은 흠뻑 젖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철수 씨가 사고를 당했어요. 배가 강해서 뒤집혔어요. 물이 너무 빨라요. 지은은 비명을 지르며 바깥으로 달려나갔다. 비옷도 잊은 채 정우는 얼어붙었다가 급히 뒤따랐다. 민지는 그 자리에 서서 중얼거렸다. 미쳤군. 하지만 떠나지는 않았다. 온 마을 사람들이 강가로 몰려들었다. 그곳에서는 급류가 작은 배의 잔해를 휩쓸고 있었다. 철수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강가로 끌려왔다. 의식이 없었고 몸은 차가웠다.
지은은 그를 붙잡고 흐느꼈다. 여보, 깨어나요? 소라와 지우는 옆에 서서 떨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철수의 호흡을 확인했다. 약했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그는 구급차, 빨리 일하고 외쳤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진료소가 너무 멀어요. 비 때문에 길이 진흙투성이라 차가 들어올 수 없어요. 정우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간청하는 눈빛이었다. 내 차로 그를 병원에 데려가자. 민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제 차는 구급차가 아니에요. 하지만 지은의 절망적인 눈빛을 보고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와 몇몇 남자들이 철수를 차에 실었다. 지은은 두 아이를 안고 함께 탔다. 민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운전했지만 손은 단단히 핸들을 움켜쥐고 있었다. 가는 길에 정우는 철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그는 철수가 살아남지 못한다면 지은과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했다. 그들이 더 이상 누구도 잃지 않도록 해야 해. 현 병원에 도착하자 철수는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다. 의사는 그가 물에 빠져 질식했고 다리뼈가 부러졌다고 말했다. 긴급 수술이 필요했지만 비용은 지은의 능력을 훨씬 초과했다. 정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제가 다 지불할게요. 그냥 그를 살려주세요. 민지는 병원 복도에 서서 정우가 철수를 걱정하는 모습 그리고 지은이 두 아이를 안고 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나요? 정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사랑이 아니야. 10년 전부터 진 빚이지. 민지는 쓴웃음을 지었다. 의무라. 그럼 저와 회사는요? 당신이 이러는 걸 보는 게 저에게 얼마나 아픈지 생각해 보셨나요? 정우는 깜짝 놀랐다. 그는 민지가 정말로 그에게 감정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그녀가 돈과 명예 때문에 자신과 함께 있다고 여겼다. 민지는 계속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했어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 남기로 결정했다면 방해하지 않을게요. 단지 분명히 말해주세요.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대답했다. 미안해.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 민지는 돌아서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자와의 계약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녀는 의자에 앉아 멀리서 정우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행동은 정우를 당황스럽게 했다. 민주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복잡한 사람이었다. 철수는 수술 후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지은은 병상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깨어나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정우는 문 밖에 서서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그는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지은아, 좀 쉬어. 내가 철수 씨를 지켜볼게. 지은은 그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빚진 게 없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덧붙였다. 소라는 당신 딸이지만 모든 걸 말하지 않았어요. 정우는 놀랐다. 뭐가 더 있어?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목이 메었다. 소라를 낳을 때 거의 죽을 뻔했어요. 의사는 제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어요. 지우는 제 친아들이 아니에요. 철수와 저는 마을에서 버려진 아기를 입양했어요. 정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소파에서 자고 있는 지은을 바라본 뒤 다시 지은을 보았다. 왜 말하지 않았어? 지은은 슬프게 웃었다. 당신이 저를 불쌍히 여기길 원치 않았어요. 저는 가난해도 강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은의 고백은 정우에게 이 가족이 혈연만이 아닌 사랑과 희생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다. 부유하지만 누구를 위해 희생한 적이 없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와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할게. 그날 밤 정우는 철수 옆에 앉아 모든 것을 생각했다. 소라는 그의 딸이었다. 지은은 한때 그가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철수는 그가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민지는 그가 빚을 진 사람이었다. 그는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지만 회사에 대한 책임도 져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회사 지분 50%를 매각해 그 돈으로 회사를 구하고 일부는 이 마을의 가족들을 위해 보내. 비서는 놀랐다. 사장님, 제정신이세요? 정우는 대답했다. 아니, 지금이 가장 또렷해. 다음 날 아침 철수가 깨어났다.
그는 약하게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우는 미소 지었다. 제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는 지은에게 돌아섰다. 마을에 남을 거예요. 당신들 근처에 작은 집을 지을 거예요. 소라를 요구하지 않겠지만 제 방식대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지은은 울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가 들어와 정우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제 자유예요. 하지만 회사는 지킬 거예요. 우리 둘 다의 열정이니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감사했다. 민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진정으로 포기했음을 말해주었다. 철수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후 지친 눈으로 지은과 두 아이가 곁에 있는 것을 보고 빛이 났다. 정우는 병실 문 밖에 서서 그들이 재회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음은 가볍기도 하고 무겁기도 했다. 그는 마을에 남기로 결정했다. 회사 지분 50%를 매각하여 사업도 구하고 지은의 가족도 도울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모든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민지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떠났다. 그녀는 정우에게 큰 공백을 남겼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10년간의 습관 때문이었다. 하지만 가장 그를 괴롭히는 것은 철수였다. 이 관대한 남자가 과연 자신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때 지은을 버린 사람이 이제 소라의 아버지로서 돌아온 것을. 철수는 며칠 후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쉬어야 했다. 지은은 남편을 돌보느라 바빴고 동시에 두 아이도 보살펴야 했다. 정우는 방문할 때마다 음식과 약을 가져왔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다. 철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친절함이 아닌 경계심이 있었다. 지은이 빨래하러 나갔을 때 철수는 정우를 불렀다.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앉아요. 할 말이 있어요. 정우는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았다. 불안감이 밀려왔다. 철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를 구해주고 우리 가족을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는 것, 지은과 소라 가까이 있는 것, 제가 불편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나요? 저는 성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9해 동안.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이해해요. 당신의 가족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단지 소라와 지은에게 제가 저지른 실수를 보상하고 싶을 뿐이에요. 철수는 쓴 웃음을 지었다. 보상? 돈과 당신의 존재가 지은이 10년 동안 겪고통을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떠나세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철수의 말은 정우의 가슴을 후려쳤다. 그는 자신의 희생이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너무 순진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일어나 떠나려고 했다. 그때 지은이 들어와 대화의 마지막 부분을 들었다. 그녀가 소리쳤다. 철수, 그렇게 말하지 마요. 그는 나쁜 의도가 없어요. 철수는 지은에게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듣기 어려운 격앙된 것이었다. 당신은 그가 매일 당신 주변에 있는 걸 바라나요? 내가 당신과 소라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잊었어요? 지은은 울었다.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소라의 아버지예요. 그를 낯선 사람처럼 쫓아낼 수는 없어요. 작은 오두막 안에서 갈등이 폭발했다. 소라와 지은은 구석에 웅크리고 두려운 눈으로 부모가 다투는 것을 바라보았다. 정우가 개입했다. 그만해요. 내 때문에 당신들이 다투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가 떠날게요. 그는 비를 맞으며 밖으로 나갔다. 비가 그의 마음까지 적셨다. 정우는 빌린 집으로 돌아갔다.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날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문을 두드렸다. 잡화점 주인인 씨 할머니였다. 그녀는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들어와 속삭였다. 서둘러 떠나지 마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우는 놀랐다. 무슨 일이시죠? 씨 할머니는 앉아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철수를 닮은 젊은 남자가 낯선 여자 옆에 서 있었다. 할머니가 설명했다. 이건 15년 전의 철수예요. 이 여자는 그의 옛 연인이었죠. 그가 가난했을 때 그를 떠나고 사라졌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철수는 말하지 않지만 그가 지은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는 걸 알아요. 그 여자를 잃었던 것처럼요. 정우는 깜짝 놀랐다. 왜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죠? 씨 할머니는 슬프게 웃었다. 그의 질투가 보통 질투가 아니라서요. 깊은 두려움이에요. 당신은 부유하고 소라의 친부예요.
그는 지은을 지키지 못할까봐 두려워해요. 정우는 침묵했다. 그는 철수의 반대가 단순히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아직 아물지 않은 오래된 상처 때문임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남아있을 권리가 있는지,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데도 그럴 권리가 있는지 자문했다. 다음날 아침, 정우가 짐을 싸는 동안 소라가 달려왔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붉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저씨, 가지 마세요. 부모님이 더 이상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우는 무릎을 꿇고 소라를 안았다. 아저씨도 그러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는 걸 원치 않아. 소라는 울었다. 아저씨가 제 진짜 아버지란 거 알아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저씨를 잃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도 싫어요. 소라의 말에 정우는 목이 베었다. 9살 소녀가 이토록 이해심이 깊다니 놀라웠다. 그는 물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소라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여기 남아주세요. 하지만 부모님이 싸우게 하지 마세요. 저는 온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정우는 소라를 꼭 안았다. 그의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생겼다. 그는 떠날 수 없었지만 철수와 지은 사이를 불화하게 할 수도 없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정우는 오두막으로 돌아가 철수를 만났다. 그는 직접적으로 말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정에 끼어들지도 않겠습니다. 마을에 살면서 평범한 주민처럼 일하고 당신이 허락할 때만 소라에게 가까이 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철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반대하지는 않았다. 지은은 옆에 서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다. 상황이 안정되기도 전에 새로운 위기가 닥쳤다. 민지가 다시 마을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우를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돈 가방과 서류 묶음을 가져왔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에서 제 지분 30%를 팔아 투자자들 빚을 갚았어요. 이건 남은 돈이에요. 원하는 대로 쓰세요. 제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우는 충격을 받았다. 왜 이러는 거야? 민지는 대답했다. 당신에게 돈만 중요한 게 아니란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당신을 놓아줬지만 잘 살기를 바라요. 민지의 행동은 정우를 놀라게 했다.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냉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돈 가방을 받아들고 말했다. 고마워. 이걸 마을과 소라를 위해 쓸게.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감사와 아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민지는 황혼이 물드는 마을을 떠났다. 그녀의 고급차는 진흙투성이 길을 지나갔다. 그녀는 혼자 운전했고 손은 단단히 핸들을 쥐었지만 생각은 멀리 떠돌았다. 그녀는 정우와 10년의 세월을 생각했다. 처음 그가 야망에 가득 찬 젊은 사업가였을 때 그녀가 밤새 그와 함께 사업 계획을 세웠던 날들, 그리고 그가 웃을 때 그녀의 심장이 언제부터인가 뛰기 시작했던 순간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그를 붙잡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가 마을에 남기로 결정하고 지은과 소라 곁에 있기로 한 것을 보고 그녀는 자신이 졌음을 깨달았다. 지은에게 진 것이 아니라 정우의 마음속 공허함에 졌다. 그 공허함을 그녀는 채울 수 없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무거운 빗방울이 차 유리에 부딪혔다. 민지는 와이퍼를 켰지만 시야는 여전히 흐릿했다. 비 때문만이 아니라 눈물 때문이기도 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왜 정우야? 내가 뭘 잘못했지? 순간적인 주의력 분산으로 그녀는 앞에 그 커브를 보지 못했다. 차는 비탈길을 내려가 커다란 나무에 부딪혔다. 유리가 깨지고 금속이 충돌하는 소리가 비 속에 울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민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고 얼굴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평화로웠다. 사고 소식은 정우에게 다음날 아침 전해졌다. 그는 가벼운 비유의 햇살 아래 빌린 집의 지붕을 수리하고 있었다. 한 마을 주민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다. 정우 씨, 서울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의 전 아내가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정우는 얼어붙었다. 손에 든 망치가 땅에 떨어졌다. 그는 더듬거렸다. 뭐라고? 민지 씨가 돌아가셨대요. 불가능해?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사고 현장으로 오라고 했어요. 여기서 20km 떨어진 도로에서요.
정우는 마을을 뛰쳐나와 주민에게 빌린 오래된 오토바이를 타고 진흙투성이 길을 미친 듯이 달렸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민지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쳤다. 당신이 잘 살기를 바라요. 그는 자책했다. 왜 그녀를 혼자 가게 했지? 왜 붙잡지 않았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이 이미 구역을 봉쇄해 놓았다. 민지의 고급차는 이제 구겨진 금속 덩어리에 불과했다. 민지는 들것 위에 누워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정우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천을 만졌지만 들어올릴 용기는 없었다. 그는 소리 없이 울었다. 단지 흐느낌만 있을 뿐이었다. 이혼했고 그들 사이에 열정적인 사랑이 없었을지라도 정우는 자신의 마음 한 부분이 부서진 것을 느꼈다. 민지는 단순한 전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사업을 일구고 가장 외로운 시간에 그를 이해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미안해, 민지야. 내가 널 해쳤어.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삼켰다. 그는 자문했다. 내가 마을에 남지 않았다면, 내가 그녀와 함께 돌아갔다면 일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정우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누구에게도 민지의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빌린 집으로 들어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소라, 지은, 철수, 그리고 민지를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너무 많은 고통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은과 철수는 불화했고 민지는 영원히 떠났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난 자격이 없어. 정우는 회사 지분을 팔아 얻은 모든 남은 돈, 상당한 액수를 가져왔다. 그는 원래 이 돈을 마을을 개발하는 데 쓰고 소라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지은, 철수, 그리고 소라에게 제가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상하러 왔지만 오히려 고통만 가져왔습니다. 민지는 저 때문에, 제 이기심 때문에 떠났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과 마주할 수 없습니다. 철수 씨와도 소라와도 한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피가 묻은 손으로는 이 돈은 제가 소라에게 남길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아이가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아버지가 될 자격도 당신 곁에 있을 자격도 없습니다. 절 찾지 마세요. 제가 나타나기 전처럼 행복하게 사세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우드림. 그는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고 빌린 집의 문을 잠근 뒤 밤중에 떠났다. 아무도 그가 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가 빌린 오토바이는 다음날 아침 강가에서 발견되었지만 정우는 마을의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지은은 정우에게 아침을 가져다 줄 생각으로 그의 빌린 집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반쯤 열린 문과 테이블 위에 편지만을 발견했다. 그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서둘러 오두막으로 돌아가 철수에게 편지를 건넸다. 철수는 편지를 다 읽은 후 떨리는 손으로 붉어진 눈으로 지은을 껴안았다. 미안해 여보. 내가 질투했어. 당신을 잃을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그가 이렇게 떠나길 원한 건 아니었어. 지은은 해느꼈다. 저도 그가 떠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인데 어쩌다 이렇게 됐죠? 소라는 부모의 대화를 듣고 강가로 달려갔다. 오토바이가 발견된 곳으로 그녀는 외쳤다. 아버지, 돌아와요. 하지만 오직 바람만이 대답했다. 지은과 철수는 딸을 쫓아가 그녀를 안았다. 그들은 회색 하늘 아래 서서 함께 울었다. 철수는 속삭였다. 이제부터 질투하지 않을게.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를 위해 잘 살 거야. 지은과 철수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정우가 남긴 돈은 마을에 새 학교를 짓는 데 사용되었다. 소라와 지훈이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지만 지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빈 공간이 있었다. 소라의 이마에 있는 점을 볼 때마다 그녀는 정우를 생각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떠난 것인지. 철수도 변했다. 더 이상 질투하지 않고 마치 정우를 그런 길로 몰았다는 죄책감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조용해졌다. 마을은 점차 변화했지만 정우의 이야기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먼 도시에서 노숙자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다른 이들은 그가 그날 밤 강에 뛰어들어 괴로운 삶을 끝냈다고 말했다.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오직 지은이 오래된 나무 상자에 보관하고 있는 편지만이 상실과 희생을 상기시키는 증거로 남았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완전하게 끝나지는 않았다. 듣는 이들은 자문했다. 정우는 살아있을까? 그는 찾던 평화를 찾았을까? 아니면 영원히 고통 속에 묻혀 있을까? 지은과 철수는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정우의 그림자가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한 그들 주변을 떠도는 바람처럼 완전하지는 않았다. 마을에서는 때때로, 특히 안개 낀 아침이면 사람들이 강가에서 고독한 남자의 모습을 본다고 했다. 그는 잠시 서서 물을 바라본 뒤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고 했다. 그 모습이 정우인지 아니면 단순한 마을 전설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소라는 매년 생일마다 강가에 작은 종이배를 띄우며 소원을 빌었다. 아버지,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세요. 언제가 돌아오실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쩌면 어딘가에서 정우도 그녀의 소원을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 첫 번째 총성이 강원도의 차가운 아침을 번개처럼 가르며 대청산 숲의 고요한 구간을 울렸다. 5살 소녀 김민지는 움직임을 멈췄다. 빨간 두꺼운 재킷을 입은 그녀의 작은 몸이 두 번째 총성이 울리자 얼어붙었고 놀란 새떼가 회색 하늘로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다. 앞에 소나무 열을 지나 이장복을 입은 세 남자가 눈 위로 총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산등성이 너머의 철제 울타리에 고정되어 있었다. 꼬마야, 물러서. 그들 중 한 명이 목소리에 공포를 담아 소리쳤다. 저건 안전하지 않아. 하지만 민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했다. 쇠사슬 울타리 뒤에 있는 검은 물체를 향해, 그녀 크기의 4배나 되는 생물체를 향해, 아침 빛의 금빛처럼 빛나는 호박색 눈을 가진 존재를 향해 달려갔다. 바로 그림자를 향해. 그녀의 어머니인 박지연 박사는 아래 등산로에서 공포에 질려 지켜보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렸다. 민지야, 안 돼. 하지만 민지는 이미 거기에 있었다. 울타리와 거대한 짐승 사이에 서서 그녀는 단호함을 가지고 한 손을 들었다. 그림자는 왔다 갔다 하는 걸 멈추고 길을 움찔거리더니 앉았다. 그를 해치지 마세요. 민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크기보다 강했다. 그는 제 거예요. 남자들은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다. 소녀와 늑대개가 서로를 바라보며 눈을 맞췄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고 시간이 숨을 멈춘 것 같았다. 그 순간 아이와 짐승이 서로를 단없이 이해한 그 찰나의 순간은 나중에 법정에서, 토크쇼에서, 과학 저널에서 묘사될 것이지만 당시에는 그저 겁에 질린 어머니, 어리둥절한 사냥꾼 그룹, 그리고 비밀과 표식을 가진 소녀일 뿐이었다. 그들은 민지가 태어난 순간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고 했다. 지연은 딸에게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다. 그녀는 거의 울지 않았고 옹알거리지 않았으며 미소나 자장가에 반응하지 않았다. 처음에 지연은 자신을 탓했다. 그녀는 이제 싱글맘이었다. 그녀의 남편이자 민지의 아버지인 정우는 민지가 2살이 되기 전에 산악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작은 마을 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충분히 어려웠는데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이상이었다. 민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접촉을 피했다. 하지만 가장 이상한 것은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선천적인 표식이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늑대 발자국 모양의 선이 새겨져 있었다. 의사들은 이를 선천성 모반이라 불렀고 지연은 이를 미스터리라고 불렀다. 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사적으로 지연은 모든 것을 시도했다. 치료견, 놀이그룹, 심지어 음악치료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다. 그녀가 김하준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허스키 보호소는 국도를 지나 몇 마일 떨어진 나무와 위장된 곳에 숨겨져 있었다. 그 남자 자신도 날카롭고 풍화된 모습에 얼음 같은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다. 한 마리 남았어요. 하준이 그날 말했다. 그는 그들을 10여 개의 우리를 지나 안내했다. 이 녀석은 달라요. 그는 그들을 작은 우리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검은 강아지가 조용히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짖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민지가 그를 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녀는 도움 없이, 동료 없이 걸어가 철사에 작은 손을 올렸다. 강아지는 일어나 가볍게 걸어왔다. 그는 민지의 손바닥이 울타리에 닿은 지점에 코를 대었다. 지연은 숨을 들이켰다. 민지가 인간이든 동물이든 누구와도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한 순간이었다. 하준의 시선이 민지의 손목으로 내려갔다. 그가 표식을 보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마치 인식한 것처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늑대가 그녀를 찾았군요. 그림자는 그날 오후에 집으로 왔다. 지연은 의심이 있었다. 그의 가격은 이상하게 낮았고 서류는 애매했다. 하지만 딸의 눈에서 무언가가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랬다. 처음에는 며칠 안에 민지는 그에게 속삭이기 시작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그녀는 완전한 문장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직 그림자에게만. 그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웃었다. 그녀는 놀았다. 그녀는 그림을 그렸다. 항상 검은 늑대와 작은 소녀, 그리고 그들 위에 있는 별들을 그렸다. 하지만 강아지는 성장했다. 빨리, 더 빨리 자랐다. 지연이 병원에서 치료한 어떤 개보다도 빨리. 4개월의 그림자는 체중이 27kg이었다. 6개월에 그는 민지보다 키가 컸다. 그의 눈은 지연을 불안하게 만드는 지능을 빛냈다. 그의 반응은 너무 빨랐고 그의 행동은 너무 계산적이었다. 허스키가 아니었다. 완전히는. 그럼에도 그는 항상 민지에게 부드러웠다. 심지어 보호적이었다. 어느 날 밤 이웃집 개가 그들의 마당에 너무 가까이 왔다. 그림자는 짖지 않았다. 그는 정지에 서 있었다. 근육은 감겨 있었고 눈은 침입자를 추적하고 있었다. 민지가 밖으로 걸어나와 그의 옆구리를 만졌을 때만 그는 긴장을 풀었다. 이런 개 본 적 있어? 지연이 친구이자 동료 수의사인 이수진 박사에게 물었다. 아니, 수진이 대답했다. 저건 개가 아닐 거야. 그리고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지연의 늑대에 대해 들었어? 그들은 그런 것을 아이 옆에서 재우게 하나? 그날 아침 숲 근처에 나타난 사냥꾼들은 밀렵꾼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웃들이었다. 두려운 이웃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눈에 불꽃을 가진 아이와 움찔하기를 거부하는 생물체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총을 내렸다. 그녀가 통제하고 있어. 그가 중얼거렸다. 다른 사람들은 망설이다가 한 명씩 뒤로 물러났다. 지연은 몇 초 후에 민지에게 도착했다. 무릎을 꿇고 딸을 팔로 감싸 안았다. 뭐 하는 거야? 민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팔에 기대었다. 그가 무서워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도와줘야 했어요. 지연은 딸을 지나 울타리 뒤에 검은 생물체를 바라보았다. 그림자의 호박색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쳤고 처음으로 지연은 이해했다. 그는 단지 치료동물이나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였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림자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였다. 몇 달 안에 그는 지연이 본 어떤 가정견의 크기도 능가했다. 한때 강아지 같았던 그의 태도는 더 심오한 것으로 진화했다. 기이할 정도의 경계에 있는 지능을 보여주었다. 민지도 변화를 겪었다. 그녀의 이전에 제한된 상호작용은 완전한 대화로 꽃피웠지만 오직 그림자와만. 그들 사이의 유대는 손에 잡힐 듯했다. 말이 필요 없는 침묵의 이해였다. 그림자의 빠른 발달과 마을에 퍼지는 소문에 대해 우려한 지연은 답을 찾을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의 저명한 야생동물 유전학자인 장미연 박사와 약속을 잡았다. 검사 중에 장 박사는 세심하게 그림자의 샘플을 수집했다. 그녀의 눈썹은 각각의 관찰에 주름졌다. 그는 가정견에게서 흔하지 않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녀는 호기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종합적인 DNA 분석을 실시해야 할 것 같아요. 며칠이 고통스러운 일주일로 바뀌었고
마침내 결과가 도착했다. 지연은 장 박사 앞에 앉았다. 병원의 멸균된 냄새가 그녀의 불안을 증폭시켰다. 지연 씨, 장 박사가 말을 시작했다. 그녀의 어조는 측정된 것이었다. 그림자의 DNA 결과는 예상치 못한 것이에요. 그는 약 87%의 한국 늑대 DNA, 9%의 시베리안 허스키, 그리고 나머지 퍼센트는 미확인 교배종이에요. 지연의 마음이 가라앉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장 박사는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었다. 한국에서 고농도 늑대 교배종을 소유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엄격한 규정이 있어요. 50% 이상의 늑대 함량을 가진 동물은 영구적인 식별과 특정 격리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림자의 유전적 구성을 고려하면 그는 고농도 늑대계로 분류됩니다. 이 계시의 무게가 지연에게 무겁게 압박했다. 법은 명확했고 민지와 커뮤니티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마지못해 그녀는 그림자를 산림보호구역으로 이전하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렸다. 늑대 교배종을 전문으로 하는 성역이었다. 이별의 날은 흐렸다. 슬픈 분위기를 반영하듯 민지는 그림자에게 매달렸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두꺼운 털에 스며들었다. 우리가 절대 헤어지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녀가 울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부서졌다. 그림자는 그녀를 부드럽게 코로 쿡쿡 찔렀다. 그의 호박색 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반영했다. 유난을 산림보호구역의 설립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 교환을 지켜보았다. 우리가 그를 잘 돌볼게, 민지야. 그녀가 확신시켰다. 비록 그녀의 말이 거의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산림보호구역의 문이 그림자 뒤로 닫히자 민지의 세계는 어두워졌다. 그녀의 그림의 활기찬 색상은 사라졌다. 그녀의 웃음은 침묵했다. 지연은 딸이 이전보다 더 두꺼운 껍질 속으로 후퇴하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산림보호구역에서 그림자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심오했다. 그는 음식을 거부했다. 한때 빛나던 그의 털은 광택을 잃었다. 하늘과 그녀의 팀은 그를 참여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의 정신은 소나무 숲에 남겨둔 작은 소녀에게 묶여있는 것 같았다. 커뮤니티는 혼합된 반응으로 떠들썩했다. 일부는 지연의 책임감 있는 결정을 칭찬했고 다른 이들은 민지와 그림자 사이의 신비로운 연결에 대해 속삭였다. 늑대 표식을 가진 아이들의 전설이 다시 떠올랐다. 늑대와 같은 선천적 표식을 가지고 태어나 야생과 운명적으로 연결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 병원을 닫을 때 김하준이 그녀의 문에 나타났다. 그의 거친 태도는 진정한 염려의 모습으로 부드러워졌다. 그림자에 대해 들었어요. 그가 모자를 벗으며 시작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지연은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녀의 호기심이 피크에 달했다. 듣고 있어요. 하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수년 전, 저는 다리 늑대 프로젝트의 일부였어요. 우리는 가정견과 통합함으로써 늑대 유전자를 보존하려고 했어요. 그림자는 그런 희귀한 교배종 중 하나예요. 지연의 눈이 커졌다. 왜 이전에 이것을 말하지 않았나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준이 인정했다. 죄책감이 그의 어조에 분명했다. 하지만 민지와 그림자 사이의 유대를 보니 그것은 제가 본 어떤 것과도 달라요. 이 계시는 민지와 그림자의 연결의 복잡한 테피스트리에 또 다른 층을 추가했다. 그것은 단순한 동반자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유전학과 고대 전설과 얽힌 운명이었다. 딸을 돕기로 결심한 지연은 지역 원주민 커뮤니티의 존경받는 장로인 정성호의 조언을 구했다. 그는 지연이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열심히 들었다. 당신 딸이 지닌 표식, 그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 민족 사이에서는 늑대의 포옹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것은 인간과 늑대 사이의 깊은 유대의 징조로 물리적 영역을 초월하는 관계예요. 지연의 회의로는 성호의 확신 앞에서 흔들렸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죠? 신뢰하세요. 그들의 연결을 신뢰하세요. 성호가 조언했다.
때로는 답이 과학이 아니라 정신과 자연이 수렴하는 공간에 있어요. 이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지연은 민지와 그림자를 제외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유대가 둘 다의 치유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 산림보호구역의 공기는 소나무 숲보다 더 시원했다. 선명하고 건조했으며 소나무와 흙의 향기가 모든 바람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림자에게는 그곳이 숨 쉴 수 없는 곳이나 다름없었다. 성역에 도착한 이후로 그는 완전한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는 기계적인 규칙성으로 울타리 주변을 배회했다. 가끔 도로의 일부를 볼 수 있는 울타리 옆에 앉아서 기다렸다.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 윤하늘은 성역의 수석 생물학자인 오미노 박사 옆에 서서 멀리서 늑대개를 지켜보았다. 그는 무너지고 있어요. 하늘이 중얼거렸다. 그는 애도하고 있어요. 민호는 안경을 조정했다. 그의 얼굴에 염려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다른 이들과 다르다. 그의 반응은 더 의식적이다. 이렇게 분리에 반응하는 교배종을 본 적이 없어. 한편 소나무 숲에서는 민지가 한때 그녀의 세계를 정의했던 침묵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림책을 찾지 않았다. 그녀의 한때 다채로운 크레용 스케치는 삐딱하고 혼란스러운 낙서로 변했다. 만약 그녀가 크레용을 집어든다면 그녀는 거에 먹지 않았고 거에 자지 않았다. 지연은 딸이 감정적 유배로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민지가 방 바닥에 웅크리고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 그녀는 그것이 행설수설이라고 생각했지만 몸을 기울이자 그녀는 그 단어들을 알아차렸다. 그림자, 나를 기다려. 그것이 마지막 지피였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작은 가방을 챙겨 민지를 산림보호구역으로 운전했다. 절망적이고 불확실했다. 하늘은 입구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우리는 보통 외부 방문객이 개인 울타리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멈췄다. 하지만 이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민지가 지연과 두 직원을 옆에 두고 접근했을 때 그림자는 나무 아래 누워 있었다. 처음에는 머리를 들지 않았지만 민지가 앞으로 나아가 그의 이름을 속삭이는 순간 그림자. 그의 귀가 움찔거렸다. 그리고 그는 일어났다. 변화는 즉각적이고 놀라웠다. 늑대개의 전체 자세가 바뀌었다. 그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작은 소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울타리로 걸어갔다. 주저없이 민지는 철망에 손바닥을 대었다. 그림자는 부드럽게 이마를 거기에 대었다. 오랫동안 그들은 그저 그렇게 서 있었다. 침묵과 강철로 연결되어. 천재야. 하늘이 속삭였다. 입에 손을 대고. 지연의 무릎이 약해져 그녀는 뒤에 있는 벤치에 앉았다. 그가 그녀를 그렇게 기억할 줄 몰랐어요. 민호는 거의 눈을 깜박이지 않고 쳐다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인식이 아니다. 이것은 조율이다. 다음 며칠 동안 하늘은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민지가 전체 감독 하에 주니어 자원봉사자가 되도록 허용했다. 그녀는 그림자와 함께 구조화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안전한 문을 통해 그에게 먹이를 주고 그의 행동을 관찰하고 심지어 풍요로운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었다. 지연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계속 연락을 유지한 정성호가 조용한 조언을 제공했다. 유대가 그녀를 가르치게 하세요. 그것은 어떤 치료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놀라운 세 장이 시작되었다. 민지는 매일 방과 후에 방문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가지고 울타리 밖에 앉아 그림자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다양한 상태의 휴식, 놀이, 경계에서 글을 그렸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자신만의 속기를 개발했다. 귀, 꼬리, 발을 가리키는 이상한 기호와 화살표. 하늘과 민호는 다른 것도 알아차렸다. 그림자는 다른 누구에게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민지의 손신호에 반응했다. 손을 흔들면 앉으라는 뜻이었다. 무릎을 탭하면 머물라는 뜻이었다.
구부러진 손가락은 구르라는 뜻이었다. 처음에 그들은 그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민호는 실험용 비디오를 설정했다. 민지는 관찰 우리에 들어가 일련의 몸짓을 했다. 그림자는 거의 군사적인 정밀함으로 각각을 따랐다. 어떻게 그를 가르쳤나요? 민호가 나중에 어리둥절하게 물었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그냥 서로를 이해해요. 영상은 가장 베테랑 직원조차 놀라게 했다. 하늘은 익명으로 서울대학교의 동료에게 보냈다.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이 수준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영장류 연구회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게 늑대 교배종이 맞나요? 마을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일부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다른 이들은 위험에 대해 속삭였다. 지역마을 회의에서 주민 박재석이 일어서서 선언했다. 그 소녀는 손짓으로 야생 동물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건 마법이나 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직접 성역을 방문한 김서진 경찰서장이 일어섰다. 나는 그들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봤고 그 동물이 그녀의 존재 속에서 어떻게 양처럼 얌전해지는지 말할게요. 만약 뭐든 부자연스러운 것이 있다면 그녀가 그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견 차이는 커졌지만 호기심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민호는 이전의 DNA 결과를 기반으로 유전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를 불안하게 하고 매혹시켰다. 그림자의 시퀀싱에는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독특한 마커가 있었다. 지연이 제공한 민지의 옛 소학과 보고서에 혈액검사와 교차 참조했을 때 특이한 점이 떠올랐다. 미러링된 시퀀스, 공유된 돌연변이, 다리. 민호는 하늘을 실험실로 불렀다. 우리는 단순한 유대 이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유전적 공명일 수 있어요. 종을 넘어 전해진 무언가. 민지는 늑대 발자국 모양의 선천적 표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지연이 말했다. 하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지 희귀한 것이 아니에요. 민호가 말했다. 이것은 들어본 적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림자의 행동에도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미묘한 징후들. 그는 더 많이 자고 더 천천히 먹었다. 민지도 다리 통증, 간헐적인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그것을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지만 그녀의 본능은 고조된 경계 상태에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민지는 산림보호구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잠들었다. 지연은 꿈속에서 무언가를 움켜쥐는 듯한 딸의 손목 경련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녀는 잠에서 한 단어를 속삭였다. 피. 그들 둘 다 공유하는 연결이 그 깊이를 완전히 드러내기 시작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여름 햇살은 마치 하늘 자체가 다가오는 변화를 감지한 것처럼 매일 더 일찍 퇴각하며 그 가장자리를 잃기 시작했다. 산림보호구역에서 나뭇잎들은 황금빛 톤으로 춤추기 시작했고 숲은 변화의 그 틀림없는 향기를 내뿜었다. 하지만 성역의 의료용 내부에서 공기는 멸균되어 있었다. 조용했다. 밖의 선명한 황야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림자는 검사실의 패딩 바닥에 비정상적으로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의 호흡은 얕고 측정된 것 같았다. 마치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처럼. 장미연 박사는 작은 초음파 모니터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장갑 낀 손이 약간 떨렸다. 윤하늘은 팔을 단단히 교차한 채 그녀 뒤에 맴돌았다. 확실해요. 하늘이 물었다. 장 박사는 처음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화면의 이미지를 정지시키고 늑대계의 비장에 있는 희미한 그림자를 가리켰다. 덩어리가 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2달 전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하늘의 배가 뒤틀렸다. 암, 혈관 육종, 공격적, 내부 출혈이 언제든 시작될 수 있어요. 장 박사가 한숨을 쉬었다. 확인을 위해 생검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준비해야 해요. 박지연이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부엌에서 테이블에서 조용히 스케치하는 민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소녀는 하루 종일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평소 질문들, 오늘 일찍 그림자를 보러 갈 수 있어요. 그가 오늘 먹었어요. 은 설명 없이 멈췄다. 지연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전화가 그녀의 폐에서 공기를 빼앗을 소식과 함께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가 아파요. 지연이 민지 맞은편에 앉아 속삭였다. 의사들이 그림자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그것이 암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민지는 처음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 나무 아래 누워있는 그림자의 상세한 스케치를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올려다보았다. 알아요. 그녀가 단순히 말했다. 지연은 눈을 깜박였다. 무슨 뜻이야? 느껴. 그의 피가 잘못됐어요. 피곤해요. 그 주 후반의 정기 소화과 검진 중 지연은 민지의 증가하는 피로와 갑작스러운 식욕 상실을 언급했다. 소아과 의사는 안전을 위해 혈액 검사를 지시했다. 3일 후 지연은 혈액학자가 불가능한 것을 설명하는 동안 병원 복도에서 얼어붙어 앉았다. 따님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있어요. 의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드물고 공격적이지만 우리는 이른 시기에 발견했어요. 아니요. 지연이 중얼거렸다. 아니요. 이건 현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다. 일주일 만에 민지와 그림자 둘 다 치명적인 혈액 질환 진단을 받았다. 그 병행은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그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하늘은 산림보호구역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지연, 민호, 장 박사, 정성호가 메인 로지에 모였다. 저는 우연을 믿지 않아요. 하늘이 시작했다. 그리고 과학도 그렇죠. 이렇게 유대가 깊고 이렇게 유전적으로 독특한 두 존재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아프게 되는 경우에는요. 시뮬레이션을 실행해왔어요. 민호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민지와 그림자는 돌연 변이를 공유하고 있어요. 희귀한 유전적 변이로 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에요. 단지 비슷한 것이 아니라 기능과 위치에서 거의 동일해요. 저는 이를 다리 유전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연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은 이것이 실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호 씨가 이야기한 이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요. 성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민족은 수세기 동안 이를 알고 있었어요. 늑대에 의해 표시된 아이들, 발자국으로 태어난 아이들. 그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우리 세계와 야생 사이를 걸어요. 그는 민지의 손목을 가리켰다. 그 표식은 무작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살로 만들어진 조상의 기억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석에서 이례적으로 조용히 있던 김아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노인은 마침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더 일찍 말했어야 했어요. 그가 말했다. 민지의 출생 표식을 본 날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녀가 그들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 중 하나, 지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다리 아이들이요. 그림자는 한 혈통에서 온 거예요. 우리가 선의 수호자라고 부르는 제가 속한 그룹에 의해 세대에 걸쳐 보호된 혈통이요. 우리의 임무는 다리 늑대들을 보존하는 것이었어요. 인간과 그들의 표식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유대를 맺을 수 있는 이들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지연이 요구했다. 우리가 사냥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준이 대답했다. 수십 년 동안 사설 수집가들, 윤리보다 돈이 더 많은 유전학자들이 이런 늑대들을 추적하려 했어요. 만약 누구든 그림자가 표식 있는 아이와 배치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말끝을 흐렸다. 민호가 갑자기 일어섰다. 치료 프로토콜이 있어요. 급진적이고 실험적이지만 그들 둘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거예요. 모두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종간 줄기세포 이식이요. 그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림자의 골수를 가져와서 민지에게 이식하는 것을 시도해요. 그리고 아마도 그 반대도요. 그들의 유전자 정렬,
이다리 유전자는 몸이 완전한 거부 없이 이식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어요. 지연의 입이 놀라움에 벌어졌다. 민호 씨, 그것은 전에 시도된 적이 없어요. 당신은 늑대가 인간 아이에게 줄기세포를 기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미친 소리예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최선의 기회예요. 성우가 앞으로 나섰다. 또 다른 단계가 있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다. 의식이 있어요. 오래되고 신성한.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두세 개의 영혼에 의해 유대가 인정되어야 해요. 만약 당신이 과학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그는 지연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또한 미스터리도 받아들여야 해요. 지연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민지의 스케치북을 들었다. 그녀는 지연이 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페이지로 넘겼다. 그것은 보름달 아래 서 있는 민지와 그림자를 보여주었다. 그들 사이에는 빛이나 피처럼 빛나는 실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심장에서 그녀의 심장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연이 말했다. 그들은 항상 알고 있었어요. 밖에서 바람이 거세지며 산림보호구역을 둘러싼 나무들을 흔들었다. 성역의 더 깊은 부분 어딘가에서 그림자는 머리를 들고 민지가 이제 잠들어 있는 오두막을 향해 돌렸다. 유대는 침묵 속에서 형성되었고 이제 피로 시험될 것이었다. 이식 전날 밤 소나무 숲 위의 하늘은 깊은 남색으로 칠해졌고 1000개의 떨리는 별들이 그것을 관통했다. 산림보호구역의 중심에서 신성한 불이 고대돌의 반지 안에서 조용히 타닥거렸다. 의식은 단순했다. 구호도 없고 구경거리도 없고 그저 침묵, 연기, 그리고 다가올 것의 무게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원이었다. 민지는 짠 담요에 쌓여 앉았다. 그녀의 작은 몸은 그 아래에서 창백하고 약해 보였다. 그림자는 그녀 옆에 누워 있었다. 그의 거대한 머리가 부드럽게 그녀의 다리 위에 쉬고 있었다. 정성호는 그들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가 그들 사이에 조각된 나무 그릇을 놓으면서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다. 그릇 안의 허브는 불빛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에요. 성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이것은 기억이에요. 피와 뼈로 전해 내려오는 종류의 기억이요. 그는 앞으로 손을 뻗어 연기에 손가락을 담그고 부드럽게 민지에 표시된 손목과 그림자의 넓은 가슴 중앙을 눌렀다. 두 영혼, 하나의 실, 그가 속삭였다. 이 길을 함께 걸으세요. 옛 이들의 뜻이라면 치유하세요. 민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손이 그림자의 두꺼운 털로 미끄러졌고 늑대개는 마치 자신의 언어로 대답하는 것처럼 낮고 부드러운 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아침 산림보호구역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다. 유료팀, 소아과 전문의와 수의학 전문가가 혼합된 팀은 로찌의 연구윙을 이중 수술실로 변형시켰다. 최첨단 인간 장비가 수정된 수의학 장비 옆에 서 있었다. 이것은 이전에 결합된 적 없는 학문의 결합이었다. 이것은 브리련트한 과학이거나 광기였다. 오미노 박사는 그것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흔들림 없는 집중력으로 동기화된 절차를 지시했다. 구획된 방의 양쪽에서 민지와 그림자는 진정되어 누워 있었다. 그들의 활력 징후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었다. 지연, 하늘, 성호는 멸균된 유리 바로 너머에서 기다렸다. 그들의 눈은 깜박이는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팀은 조심스럽게 그림자에게서 골수를 채취했다. 민지의 독특한 면역 프로필과의 유전적 호환성을 위해 필터링된 줄기세포를 추출했다. 민지로부터 과정은 역전되었다. 그녀의 골수의 작은 양이 그림자에게 돌아가도록 준비되었다. 그의 시스템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반응성이 있었다.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은 진실, 그들 모두가 가지고 다녔던 것은 만약 이식이 실패한다면 둘 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밤은 천천히 지나갔다. 지연은 거의 유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민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하늘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녀의 어깨에서 이안의 손이 떠나지 않았다. 성호는 그의 숨결 아래 조용한 기도를 중얼거렸다. 그리고 변화의 징후가 나타났다. 민지의 백혈구 수치는 몇 주 동안 급락했다가 서서히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체온은 안정화되었다. 그녀는 잠에서 뒤척였다. 방 건너편에서 그림자의 호흡이 깊어졌다. 한때 치료로 인해 둔하고 패치가 된 그의 털이 다시 빛을 받는 것 같았다. 이틀 후 민지는 눈을 떴다. 그녀의 첫마디는 어머니나 의사들에게가 아니라 빈 공기에게였다. 그가 깨어났어요. 순간 후 그림자의 눈꺼풀이 펄럭거렸다. 그의 코가 움찔거렸다. 그리고 그가 인접한 회복우리로 옮겨졌을 때 그는 민지와 그를 분리하는 유리를 향해 머리를 들고 조용하고 틀림없는 낑낑 소리를 냈다. 다음 몇 달 동안 회복은 느렸지만 놀라웠다. 민지는 지원치료의 라운드 후에 라운드를 견뎠다. 그녀의 힘은 시작과 정지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동기부여가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의 방문이 그녀의 정신을 다시 불태웠다. 때로는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시간보다 오래된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는 동안 그의 우리 옆에 앉아 조용히 스케치했다. 결국 둘 다 제한된 움직임이 허용되었다. 조심스러운 감독하에 그들은 성역의 개인 산책로를 따라 짧은 산책을 재개했다. 처음에는 따로, 그리고 함께. 민지가 처음으로 그림자의 울타리에 들어섰을 때 그는 천천히 접근했다. 그녀의 손목을 냄새 맡고 그의 주둥이를 부드럽게 그녀의 소매 아래 표식에 눌렀다. 기억했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봄이 되자 민지는 다시 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소나무를 통해 새 노래처럼 울려 퍼졌다. 그림자는 코가 희끗희끗해졌지만 거의 모든 그의 운동성과 에너지를 되찾았다. 그는 종종 교육 파빌리온 밖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 이제 민지는 어린 방문객들이 성역의 동물들과 처음 만나는 것을 안내하는 것을 도왔다. 하늘은 민지의 이름으로 다리 프로그램을 설립했다. 자폐증, PTSD, 정서적 트라우마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치료적 경험에 집중하는 산림보호구역의 새로운 분야였다. 이제 막 7살이 된 민지는 그것의 가장 어린 대사가 되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산림보호구역의 컨설턴트가 된 김아주는 유전적 혈통을 카탈로그화하고 윤리적 프로토콜을 감독하고 과거의 실수가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조용히 무대 뒤에서 일했다. 정성호는 가까이 남아 민지에게 단지 생물학뿐만 아니라 유산에 대해 산림보호구역과 같은 장소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전설과 진실에 대해 가르쳤다. 그리고 늑대 강아지가 있었다. 그의 시술 후 몇 달 후에 예상치 못하게 태어난 그림자의 자손 중 가장 작은 것, 그녀의 형제 자매들이 거칠게 놀고 경계를 시험하는 동안 이 작은 암컷은 민지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가 내는 모든 소리에 귀를 움찔거렸다. 그녀가 접근하기까지는 몇 주가 걸렸지만 그녀가 다가왔을 때 그녀는 민지의 무릎에 발을 올렸다. 수년 전 그림자가 했던 정확한 몸짓을 미러링했다. 그녀는 알아요.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시를 기억해요. 강아지는 불씨라고 이름 지어졌다. 이른 여름 저녁, 황혼이 나무를 황금빛 분홍색으로 칠하는 동안 민지는 방문 학생 그룹을 성역 주변으로 안내했다. 그림자는 그녀 옆에 걸었다. 차분하고 확신에 찬 불씨는 바로 뒤에 따라왔다. 그녀의 손목은 노출되어 있었다. 성호에게서 받은 구슬 팔찌는 오랜 시간에 의해 매끈하게 닳았지만 표식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희미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그녀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멈추고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때로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다르게 태어나요.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무언가를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림자는 그녀 옆에 앉았다. 불씨는 그녀의 발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함께 표식받은 이들은 소나무 뒤로 사라지는 태양을 지켜보았다. 피로, 유대로, 그리고 야생의 말없는 약속으로 영원히 얽힌 두 생명. 윤하늘은 성역 사무실 창문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7년이 지났지만
그 광경은 여전히 그녀의 과학적 마음을 놀라게 했다.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할까요? 그녀가 오미노에게 물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남편이었다. 어떻게 그들은 항상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사랑은 아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유전자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가 대답했다. 김아주는 구석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장미로 풍부했다. 사실 다리 유전자가 우리 모두 안에 있어요. 그가 말했다. 대부분은 그것이 잠자고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깨어나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 반은 사람이고 반은 야생인 곳, 이 세계와 다음 세계 사이의 장소를 기억해요. 민지는 그림자와 함께 나무 사이로 사라졌다. 곧 불씨가 그들을 따랐다. 새 실루엣이 달빛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다. 마을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속삭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이야기를 했다. 산에서 내려온 아이와 숲으로부터 온 늑대, 그들의 혈액이 섞이고 그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그들의 운명이 하나로 엮인 이야기를. 그리고 만약 당신이 늦은 밤에 소나무 숲 근처를 걷는다면 당신은 소녀와 그녀의 두 늑대들의 실루엣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둘은 이제 셋이 되었다. 하지만 유대는 같다. 강하고 영원하고 말할 수 없이 아름답다. 지연은 마루에 앉아 딸의 가장 최근 스케치북을 넘겼다. 그녀는 이제 진지한 예술가였다. 각 페이지는 그림자와 불씨의 완벽한 묘사로 가득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녀는 멈췄다. 거기에는 하나의 그림이 있었다. 사람 늑대 하이브리드, 반은 소녀, 반은 늑대, 달빛 아래 서 있는. 그녀의 눈은 호박색이었고 그녀의 피부는 별빛으로 반짝였다. 그림 아래에는 단어들이 있었다. 민지가 쓴 가장 긴 문장.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두 세계를 걸어요. 저는 달이에요. 제 심장은 두 개의 박동으로 뛰어요. 하나는 사람을 위해, 하나는 늑대를 위해.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결코. 지연은 책을 닫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달이 보름달이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그녀는 딸의 웃음과 함께 늑대의 노래를 들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